오케이.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데이터 분포에 대한 가정이 사실은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선형 모형인데 선형 모형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과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유리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현실성이 있는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우리가 좀 확장을 이제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를 이제 구성했는데,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논의한 점은 그래서 x랑 y가 뭐냐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프라이스가 이제 y고, 요 데이트가 x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입력 데이터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점이 있지만, 지금은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램 트레인에서 X 트레인은 램 트레인의 데이트열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넘파이로 이제 내려야 되겠죠. 근데 얘가 차원이 1차원이라서 위쉐입을 이제 통해서 그 S 바이 1로 만들어져 줘야 되고요. Y 트레인의 경우에는 이제 램 트레인에서 프라이스죠. 그리고 이제 투넘파이로 이제 내려주는 거. Y는 그냥 S개가 되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형상 조정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램 테스트에 대해서도 해주는데, 이걸 이제 한꺼번에 합치니까 조금 헷갈리실 것 같네요. 이 아래쪽에서 할게요. 새로운 셀에서 이렇게 이제 X 트레인, X 테스트를 이제 만들겠습니다. 이제 램 테스트 똑같이 데이트 투넘파이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하시기 이제 싫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포맷 X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넘겨가지고 작성하시면 좀 편리하시지 않을까. 그럼 이제 넘겨온 이제 램이 해서 이제 데이트열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투넘파이 하고 뭐 리쉐입 해가지고 리턴 XY를 이렇게 해주는 걸로 그 이런 이제 가공 작업을 이제 훈련과 시험과 이제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니까, 이런 반복적인 부분들은 그냥 간단한 함수로 이제 만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X 트레인이랑 Y 트레인은 요 포맷 XY를 이제 통해서 램 트레인을 딱 넘기는 걸로 하면 가독성이 좋을 것 같고요. X 테스트 그리고 이제 Y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포맷 XY에서 M 테스트로 이렇게 이제 넘겨갖고, 엑스트레이 이제 쉐입하고 X 테스트 뭐 쉐입하고 뭐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엥. 요 개수가 잘못됐죠. 데이터 프레임을 넘겨야 되는데 램을 넘기는 걸로 잘못됐죠. 네,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 유의하실 부분. 요게 그 Y2K를 딱 기점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훈련 데이터가 200여 건이고, 시험 데이터는 그거 한 절반 정도 수준인 이제 130여 건이고, 요 이제 S 바이 N인데 N이 거죠.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어딘가에 이제 함수 구현이 잘못되거나 뭐 그 오타가 있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확인 로직들을 좀 추가를 해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안 해도 되지만 그 제 경험상 이런 거를 이제 처음에 잘 확인하고 시작하시면 시간 낭비를 나중에 뭐 잘못된 그 함수의 구현 등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나 이제 잘못된 실험이 진행되는데 모르고 이 실험이 뭐 잘 됐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를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냥 이제 경험상 드리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요 X 트레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얻었을 때 그냥 오 잘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딱 생각하는 고값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X 트레인의 쉐입은 이제 램 트레인의 개수랑 이제 일치하면서 1차원짜리가 이제 되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 X 테스트의 이제 쉐입은 정확하게 램 테스트의 개수랑 일치하면서 1차원짜리 이제 형상이 이제 되어야 된다. 이런 확인을 이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이거를 이제 하실 때마다 이게 왜 그렇게 가공이 돼야 되는가 거꾸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죠.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돼야 되겠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이제 획득을 했는데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한 거죠. 다만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제 임의의 어떤 값을 기준으로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뭐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냥 요런 임의의 기준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뭐 해결이 안 되는 애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XY를 이제 쪼개고 뭐 가공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요런 코드를 여기서 계속 반복하면 그 유지 보수도 까다롭고 그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을 이제 스타일을 이제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생하셨고 이제 그 훈련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시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램트리라고 이제 부를게요. 램트리고 이제 디시전 트리 이제 리그레서를 이제 쓰셔야 되겠죠. 그죠? 디시전 트리 이제 리그레서를 이제 쓰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핏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X 트레인 이제 Y 트레인 이제 바로 이제 핏을 이렇게 이제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그 하고 싶은 거는 요 그래프를 그 이 현재의 램트리 위에다가 이제 딱 겹쳐가지고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측을 이제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그냥 이제 그 요거 따로 그리시면 안 되고 저번에 한번 문의 주셨는데 이 같은 셀에서 수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결정 트리 예측이고 이 결정 트리 예측을 이제 PLT 이제 플랫을 이제 바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그 그래프 객체 이제 그림 틀 객체가 현재 셀에 대해서 생성이 되면 현재 셀의 그림 틀 객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객체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 여기에 있는 객체를 이제 받아갖고 굳이 전달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X 트레인에 대해서 램 트리가 X 트레인은 이제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를 이제 초록색으로 한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다구리한 게 안 나오도록 PLT 쇼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완벽하죠. 완벽해. 2000년까지 완벽합니다. 근데 우리는 얘 비밀을 알고 있죠.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했냐면 와 이렇게 쪼갰겠죠. 아까처럼 막 각 밸류별로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엄청나게 깊은 결정 트리가 만들어졌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갖고 이 램트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최대 깊이가 틀림없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램트리에 이제 getDepth를 이제 해가지고 프린트문을 대강 생략할게요. 25 그죠? 25나 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깊은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미래 시점의 데이터에서 잘 할까 궁금하면 해보면 되죠. X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램트리고 여기서 이제 프리딕트를 이제 통해서 X테스트를 이제 수행하고 빨간색으로 한번 이제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이럴 줄 알았죠.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여기서 if 했으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몽땅 S예요. S 그야말로. 그러니까 마지막 S 구문의 값으로 그냥 찍 그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노드에 속한 평균 그 노드의 값으로 그냥 찍 그어버리니까 실제 값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예측했으니까 오차가 어마무시하죠. 이게 오류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류가 아까처럼 이 이상적인 모형은 정답 이제 이 회귀 예측을 수행하는 경우에 정답하고 어느 정도 오차는 있겠지만 그 오차가 이렇게까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우리의 표기에 따르면 이상적인 모형과 현재 결정 트리 모형은 매우 다르다. 근사하지도 않다. 그죠? 근사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판정을 내릴 수 있나요? 이 이상적인 모형의 결정 트리가 전혀 근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형은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근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근본적인 이런 데이터 분포의 과정이 과연 if 수문으로 영역을 쪼개가지고 해결할 만한 문제냐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죠. 이 현재 이런 어떤 분포는 if 수문으로 불가하게 쪼개가지고 될 것 같은 그런 분포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 그 뭐처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좀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바꾸는 거죠. 뭘로? 딱 보니 얘가 직선이구만. 선형 모델의 가장 간단한 예측 모형은 직선입니다. 입력이 1차원이면 그에 대응하는 기울기도 1차원이라 그렇습니다. 편향은 직선의 절편입니다. 선형 회귀는 예측 모형을 따라 입력에 대한 출력을 결정합니다. 선형 분류기는 예측 모형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결정 경계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바로 모형이죠. 그러면 이제 그 모형을 이제 적용하는데 그 표기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임의의 그 입력을
벡터 형식으로 표현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1차원 데이터니까 x1밖에 없죠. 그러면 x1과 y의 관계가 선형적이다라고 하는 가정은 x1의 변화량에 따른 y의 변화량이죠. 그런 것이 다음 같은 관계가 있는 것을 선형적이다. 서로 x와 y의 관계가 선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x의 변화에 따라서 w만큼 y가 변한다. 그죠? 요게 이제 선형적인 이제 가정이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직선이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관계가 직선의 기울기고 그리고 요게 이제 원점에 딱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움직이기 위해서 뭐 편향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뭐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B야 직선의 위치를 이렇게 이제 아래 위로 조정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더하기 정도로 이제 해주는 거에 의해서 뭐 선형성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의 경우 딱 보니까 딱 보니 요거는 봐봐. 딱 요런 직선으로 지금 될 것 같아. 우리 뭐 결정 경기 뭐 하고 있냐? 결정 틀이 뭐 하고 있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이제 선형 모형을 이제 끌고 오겠습니다. 무어가 딱 요걸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렇게 표기할게요.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이제 하고 바로 이제 X 트레인하고 이제 Y 트레인하고 이제 핏을 딱 시키겠습니다. 그럼 잘 됐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이제 했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모형이 이제 나왔겠죠. 이 모형을 관찰하는 거는 이제 곧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훈련이 이제 됐으니까 그 선형 회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정 틀이 비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PLTG 플러스를 해가지고 X 트레인에 대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X 트레인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뭐 무슨 뭐 구분하는 선이 필요하니까 검은색 점선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갖고 비켜 해가지고 그렸어요. 잘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기는 뭘 맞아, 그죠? 얘 왜 이러는가요? 아니, 야 어떻게 직선이 구부러지냐?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왜 이럴까요? 이게 이런 추세를 우리가 분명히 봤잖아요. 그 이런 추세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선형 모형이 이렇게 예측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구부러져 이게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y가 그냥 y가 아니고 로그로 변환된 y로 봤을 때 선형성이 있다는 거지. 그냥 y는 지수함수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전혀 선형 모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게 그 결정트리한테 조금 쪽팔리지만 선형 모형은 y 트레인에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로그 y로 변환을 해주고 이거를 이제 학습을 이제 시켜야 됩니다. 로그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봤다는 그 추세는 로그로 변환했을 때 보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랑 그 경험을 통일시켜 주려면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훈련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 학습된 매개 변수들을 각각 W라고 이제 부르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의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이제 걸로 접근을 하고 편향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인터셉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형성된 그 모형, 리니어 리그레션 이제 모형은 y hat은 좀 생략할게요. 그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 w와 x1 더하기 b의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w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소점 한 두 자리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요게 우리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선형회귀 모형이 생각하기에는 이 학습의 결과 이 W1의 값하고 B의 값의 최저값은 제가 별표를 좀 달아줄게요. 이 최적의 값은 마이너스 0.43과 858.01이에요. 자기 생각은 그렇대. 그죠? 근데 그게 맞을까요? 그려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선형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얘 또 여기가 있어. 이거 왜 그럴까요? 뭐야? 네 말대로 이게 어? 요 y를 로그로 변환도 해줬잖아. 아, 이게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댄스를 좀 해야 돼요. 예.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x를 넣으면 학습된 것이 로그 y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로그 y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 y축에 다시 로그를 적용하도록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요 설정에서 로그로 그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림이 그려질 때 선형회귀의 예측은 로그 y에 다시 로그가 또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마지막에 요 그래프에서 로그가 원래의 y에 적용이 돼야지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로그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요거를 이제 지수함수로 이렇게 이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얘네 둘이 지워지겠죠. 이게 댄스를 해야 돼요. 로그가 나왔어. 지수 풀어줘. 다시 로그를 넣어. 이렇게 이제 댄스를 이제 해야 되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프리딕션을 익스포넨셜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로그 y가 나와서 지수 함수가 얘네들을 이제 상쇄하게 해가지고 얘를 평범한 원리 단위의 y로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플롯이 y에 대해서 로그를 적용할 수 있겠죠. 댄스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드디어 직선이 나옵니다. 그죠? 그죠?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여유롭게.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 이유고요. 요거는 그림을 그릴 때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시면 실제 사용하실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훈련된 리니어 리그레션의 이제 출력 자체가 원래 단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요 로그로 변환된 램 가격을 보고서 램을 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응용하실 때도 익스포넨셜로 풀어줘서 원래의 단위로 이제 변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 점은 이제 좀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그 상당히 그 경향성을 잘 반영했다고 시각적으로 이제 보이죠. 그러면 이제 선영회기한테 미래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래 시점에 대해서는 PLT 이제 플러스를 수행하고 X 테스트를 이제 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한테 프리딕트를 이제 수행하고 X 테스트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색상을 잘 골라주셔야 되고 마젠타로 이제 골라줘야 되고 얘도 그 원래 단위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포넨셜로 이제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M은 뭐 약간 보라색 계열, 뭐 마젠타 뭐 이런 건데 뭐 색상은 뭐 색상 표현은 요 PLT에서 찾든지 아니면 챗GPT한테 골라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 이제 좀 헷갈리시면 야 가만 있어봐 이렇게 하고 새 채팅에서 PLT 색상 서로 잘 보이게 5가지 추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뭐 저런 거는 잡다구리한 거예요. 잡다구리 이런 거야말로 챗GPT를 이제 쓸만한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코드 예시 뭐 이렇게 이제 받으셔도 되는데 이거 귀찮으니까 그 색상 코드를 지정하지 않고 이미 이제 규정된 색상들 활용. 예를 들어서 레드 등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요청을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압축을 이제 하시면 저게 될까? 퍼플이 있나? 얘가 그 상상력이 좀 좋은 애라서 그죠? 퍼플 있네요. 퍼플이 상상력이 아니었습니다. 퍼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잡다구리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면 얘는 그러면 P로 되나? 문자열이? 저도 뭐 이게 색상 코드를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제 뭐 P 이렇게 이제 보면 아, 에, P가 안 되는데 그 P가 아니잖아. 퍼플 그냥 마젠타로 바꾸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결론이 이거죠. 선형 모형은 자기가 요런 이제 예측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측 모형이 이미 어, 기울기와 절편이 딱 결정이 됐습니다. W의 이제 B의 이제 특정한 값이 딱 결정이 됐죠. 근데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훈련 범위 밖에 나오는 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요 기울기와 편향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x가 훈련 데이터 범위 밖에 있는 요런 x 뉴가 들어온다고 해도 얘 입장에서는 그냥 공식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공식 딱 집어넣으면 이 기울기와 편향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뭐 올드인가 뉴인가는 얘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훈련 데이터가 이거를 효과적인 것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얘는 뭐 새로운 범위가 나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앱니다. 그죠? 근데 결정 트리는 이제 if else 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어, 현재와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냥 안 된다. 이거는 랜덤 포레스트를 가져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근본적인 알고리즘의 이제 실패니까 그 랜덤 포레스트는 얘가 이제 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서로 약간씩 이제 의견 조율을 해라 이런 건데 지금은 만약에 이 랜덤 포레스트를 도입을 하면 어떨 거냐면 그냥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야. 그 사람들이 뭐 의견을 조율해봤자 헛소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세대입니다. 그랬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선형 모형에 대해서도 이제 이모저모 이제 알게 됐는데요. 어, 그래서 그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교재랑 또 싱크를 좀 맞추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제 내용도 이제 많이 살펴보셨죠. 그러면 이제 선형 모형이 몇 페이지 있나? 가서 보겠습니다. 73, 74페이지 정도일 거예요. 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실험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잠깐 싱크 맞추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그림 2-11번을 만드는 과정이 74페이지 26번 입력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mgrun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 뭐 이런 것 때문에 mgrun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할 필요는 없어서 우리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우리가 표기를 정리하면 그냥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제 뭐 정규분포 스타일로 약간 이제 그 오류를 퍼뜨려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거고 요 직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선이다. 그죠? 이상적인 모형이다. 라고 이제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적인 모형과 현실의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이제 가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보면은 이상적인 모형은 이제 직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형을 이제 가장 간단한 직선으로서 이제 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형 회귀이죠. 오리지널 선형 회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 아래쪽에 보시면 수학 시간에 배운 중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배운 직선의 방정식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기울기 뭐 절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이제 아시죠? 뭐 그래서 이제 됐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용어만 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울기 W를 기울기를 W라고 하는 표기를 썼는데 이 중학교 때 배울 때는 보통 이렇게 이제 배우죠. 근데 이 기호들 모두 다 임의적이죠. 예를 들어서 을은 갑과 병의 관계를 가진다. 그죠? 그리고 정을 더해준다. 이렇게 해도 유효한 표기예요. 그냥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죠. 느낌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임의적인 이제 표기인데 이, 어, 이 선형 모형에서 이제 요 기울기를 기계학습에서는 가중치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이 용어로 좀 부르면 이익인 건 뭐냐면 이 선형 모형의 가중치가 그대로 신경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경망에서도 웨이트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용어의 어떤 호환성을 위해서는 이제 가중치라고 이제 부르시면은 나중에 이제 딥러닝으로 확장하시는데 좀 유리하시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가중치 웨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번역해서 가중치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약자로서 W로 이제 쓰는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B는 그 신경망 쪽에서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바이어스의 약자로 종종 써요. 편향. 근데 B는 공교롭게도 A 다음에 B.
로서도 B거든요. 근데 요 신경망 쪽이나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는 뭐 바이어스나 오프셋이나 뭐 이런 어떤 용어를 쓰는데 바이어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바이어스는 뭐냐면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가 그 쏠림의 정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하여튼 뭐 그냥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만 좀 그 우리가 확인을 하고서 살펴봤고요. 넘겨보겠습니다. 76페이지. 야, 여기 뭐 복잡한 공식인데 그거 왜 안 하니? 할 거예요. 할 건데 지금까지 논의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고 7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76페이지에 보시면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면 선형 회귀는 뭐 최소 제곱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W와 B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 이미 보신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얘기거든요. 즉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현재 이 수행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 W와 B가 특정하게 설정이 됐잖아요. 근데 왜? 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 값이 평균 제곱 오차를 가장 줄이는 값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볼게요. 이게 그 사이클론에서는 이제 내부적인 손실함수의 값이 나오진 않은데 우리가 위에서 평균 제곱 오차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최적화된 모형의 평균 제곱 오차를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이제 평균 제곱 오차를 이제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y 트레인의 값이 그 정답이 되는 거고 요 리니어 리그레션의 이제 값이 리니어 리그레션 이제 프리딕트 이제 x 트레인을 이제 하는 것이 평균 제곱 오차인데 다만 이때 익스포넨셜로 풀어주셔야지 서로 비교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죠. y 트레인을 로그로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얘를 원래 단위로 바꾸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원래 단위로 바꾸는 방식이 바람직하겠죠. 우리가 결국은 원래의 가격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소점 한 두 자리 정도까지만 보죠. 야, 근데 오차가 어마어마한데?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단위가 Y트레인이 4억 달러 이런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얘가 틀려봐요.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오차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단위가 이제 너무 큰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오차를 보면 이게 맞기는 한데 이게 이제 과연 이게 좋은 값인가에 대해서 좀 공감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맞는데 그죠? 방금 전에 상의 드린 이유로 인해서 이 단위 자체를 조금 이제 평균 제곱 오차를 그러니까 이제 그 잘 수행이 된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그 거꾸로 단위를 조정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 원래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이제 이 모형의 예측을 원래 단위로 바꾸는 게 아까처럼 맞습니다만, 근데 지금의 이 평균 제곱 오차가 상당히 작아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얘가 내부적으로는 로그 스케일로 된 값을 평균 제곱 오차에서 활용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활용되는 평균 제곱 오차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제 요게 로그 스케일로 바뀌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보시면 얘가 꽤 0에 근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기울기 값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다르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 손실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회귀 모형이 어, 잘하거나 못하는 정도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측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 얘는 이제 못한 거를 측정하는 거죠.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못했냐라고 하는 걸 하는 건데 못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못하지 않은 낮은 손실 그리고 이 모형이 지원하는 가장 낮은 손실 그런 손실을 발생하는 무언가의 그 모형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언가의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요. 요거 이제 요거를 매개 변수라고 이제 할 텐데 이게 지금 선형 모형에서는 W와 B인 거예요. 그죠? 근데 결정 트리에서는 이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if else문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이제 결정 트리들이고 어쨌든 요 if else문 자체도 그 데이터를 통해서 형성이 되니까 이것도 사실은 매개 변수라고 부르기는 애매모호하지만 어 이제 일종의 매개 변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KNN은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죠? 사실 이제 그 결정 트리랑 KNN 패밀리는 그 비매개 변수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매개 변수형은 선형 모델, 신경망 요런 애들이고 KNN은 몰라 데이터가 곧 진리여 뭐 이런 거고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애매하죠. 뭐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얘가 매개 변수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그죠?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하는 게 수학적인 거예요. 수학적인 공식을 쓰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도 가끔 있지만 보통 아니죠. 그 if else문을 쓰는 능력하고 수학적인 능력은 조금 다른 능력이죠. 논리적인 능력. 논리적인 능력하고 이제 수학적인 능력이 좀 다른 건데 그래서 뭐 수치 해석을 잘하시는 이제 자연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시는 거랑 이게 그냥 if else문으로 이제 규칙을 잘 작성하는 건 좀 다른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정 트리는 이제 비매개 변수형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편이죠. 말할 수 있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요 이제 모형 내부의 뭔가의 설정을 그냥 세타라고 이제 그냥 임의적으로 이제 말할게요. 그냥 통칭해서 뭔가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소화를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으로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이 평균 제곱 오차는 그 최소값이 0이죠. 이게 가능한 이제 최소값이 0인데 이게 지금 0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형 자체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얘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곡선들에는 못 맞춥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도 이거 0은 안 돼요. 근데 결정 트리는 0 될 수 있거든요. 결정 트리는 왜 0을 못 만들어요? 참 이상하네. 뭐 이러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위에서 우리가 이제 개념도를 이제 보시면 0을 왜 못 만들어? 만들면 되지. 요게 다 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니까는 얘가 0 되는데 그래서 좋냐는 거예요. 이게 0 만드는 게 그 최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0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선형 모델 같은 경우 어떻게 예측을 했을까요? 굳이 안 해보겠지만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선형 모형이었으면 지금 요 데이터 포인트들을 각각 여기랑 여기랑 여쯤에 이제 했겠죠. 그죠?
이건 뭐 굳이 안 그려봐도 뭐 자명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 이 현재의 데이터가 어떤 양상인가에 따라서 유리한 유불리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어제 제가 이제 저 기상청에서 이제 그 도입하셨다는 요 사례를 좀 소개를 드렸잖아요. 슈퍼컴퓨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솔직히 4,000원. 요건데 그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의 속성이 바람직한 그 모형을 도입했을 때 이게 그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수행이 이제 되면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점이 이제 나오냐면 이게 계산이 이제 되게 빠르다는 점이 나와요.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공통의 용어와 경험이 생겼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치 모델의 경우에는 비포라고 그냥 할게요. 그죠? 이제 이런 어떤 복잡한 방정식으로 된 무언가 이제 모형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이제 모종이 이제 F1이라고 할게요. F1이 있는데 이 F1에 새로운 입력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예측을 이제 내놓겠죠. Y1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요 기존의 수치 모델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제 궁극적으로 뭐냐면 얘는 이제 이 방정식을 다 이게 푸는 거예요. 근데 그 AI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은 이제 일단 모형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갖고 사실은 이게 훈련이 되는 거는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딥러닝 같은 막 이런 되게 복잡한 모형들의 경우에는 막 GPU 막 수십 장이나 수백 장짜리 뭐 클러스터에서 막 한 달씩 돌려야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빠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론적으로 내부에서는 지금 이제 최적화된 W와 B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연산을 수행할 때는 더 이상 고민을 안 해요, 얘가.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모델에서 이 최적화된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바로 그냥 예측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기존의 그 방정식을 푸는 모델들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방정식을 매번 다시 푸는 거예요. 비교하는. 근데 이제 이 기계학습 모형들은 학습된 매개 변수가 딱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방정식을 풀지 않아요. 그냥 바로 이 값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지금처럼 학습된 모형을 이제 활용한다는 것이 그 기존의 방법에 대비해서 훨씬 더 이제 빠를지도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점으로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좀 비교해서 드렸습니다. 오케이. 쉬는 시간 이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